안녕하세요. 문학의 빛깔 서정갈래의 예, 이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서정갈래가 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학적 형상화 그 형상화의 요소가 내용, 형식, 표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풀도록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도우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거는 문제풀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 풀고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설명을 또 듣고 자신이 틀렸던 부분이라 몰랐던 부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까지 이렇게 띄우고 부끄럽네요. 가봅시다. 시는 다들 여러 번 읽었겠죠. 그래서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의 내용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슬픔의 내재한 가치를 밝히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슬픔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기본적, 일반적인 그런 슬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내재한 가치, 사실은 그 안에 기다림, 슬픔은 기다림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평등, 기쁨에 비해 기쁨은 이기적이고 서로 동등하지 않은데 평등하지 않은데 슬픔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픔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쁨을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쁨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니라 이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기쁨은 이기적이다. 집배 모른다. 3번 슬픔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아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슬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기다림, 평등, 동정, 연민 이런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슬픔이 꼭 필요하다.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 맞죠? 다 맞아요. 슬픔과 기쁨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왜? 공통점이 틀렸죠. 차이점. 둘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슬픔은 이타적, 기쁨은 이기적. 다르잖아요. 5번 슬픔과 기쁨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성찰 맞죠? 거기 이게 성격이 어떤지를 찬찬히 살펴본 거잖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고 있다. 너도 슬픔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려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가져라. 자, 다음 문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인 감정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제목이 뭡니까? 슬픔이 아이고 기쁨에게 라고 해놓고 나는 너에게 뭐 하겠다 라고 해서 슬픔이 기쁨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죠. 감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추상적인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표현한 거죠. 나 너에게. 맞아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우리 서정갈래의 큰 특징이 운율, 리듬감, 음악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은 보통 반복,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특정한 의문을 반복할 수도 있고 끊어 읽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고 반복은 운율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 진짜 문장 구조가 반복됐는지 보자. 나는 뭐에게 뭐뭐를 주겠다. 뭐뭐를 주겠다. 얼굴을 보여주겠다.
너의 눈물을 기다림을 주겠다. 한방 눈을 멈추겠다. 반복되죠. 다음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요거에서 이미 설명했죠. 슬픔이 기쁨에게 말 건네는 형식으로 서술하인 거 맞죠? 여러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게 틀렸죠. 일방적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에게 다시 뭐 대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 화자가 아니라 화자는 슬픔 하나. 그렇죠? 모순된 말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게 뭡니까? 역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역설법 쓰였죠. 슬픔이 원래는 보통은 사람들이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슬픔을 주겠다 해놓고 여기에 왜 슬픔이 소중하냐? 궁금함을 갖게 한 뒤에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 자, 다음 독자 반응인데 한자성어 관련 있는 거 찾아봐라. 너는 얼마 되지 않는 귤값을 깎고 기쁨을 느끼지.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그 적은 돈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 할머니 생계가 위태로워질 상황에도 지 빼몰라가지고 지 이익만 고집하는 것이 나쁜다. 이기적인 거. 유유자적. 이거는 한가로이 논의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는 한자성 사자성어죠. 일석이조.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일거양득이랑 똑같은 거죠.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는 거. 아전인수. 내 밭에만 물대는 거. 내 밭에 다른 사람 집배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을 꺼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만 하는 거. 3번 누란 지위. 계란을 이렇게 막 동그란 계란을 쌓으면은 어때요? 위태롭죠.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금묵자흙. 끼리끼리 노는 거. 시커먼 거. 묵 근처에 흙. 그렇죠? 요 8번 문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거 문제에다가 보기 왜 틀렸는지 하나 한 번 더 물은 거죠. 근데 사실 밑에 보기만 보고도 이 보기 말고요. 동그라미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내용이 좀 중요해요. 우리 공부해야 하는 이번 단원의 성취 기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형상화의 요소 간 유기적 관계,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다. 예술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예술을 창조하는 거다. 이게 형상화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이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슬픔이 소중해.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소리의 형식으로 구조화하면은 슬픔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야. 음악이 되는 거지.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 된다. 이 가치를 뭐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색깔과 모양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그게 아름답다, 뭐 소중하다 이걸 또 미술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 엉망집 뭐냐 이게. 어쨌든 나는 화가가 아니니까요. 그럼 미술이 되는 거고 몸으로 표현하면 무용이 되고 이 색채와 형태, 소리, 몸짓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되는데 문학은 언어가 도구가 된다. 이거를 형식으로 삼아서 이 슬픔이 소중해 라는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 가치관, 감정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게 문학이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 혹은 진실 이런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 슬픔이 기쁨보다 소중하다라는 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동체의 적 가치가
중요성.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전달할 때 내용이 가치 있어지는 거다.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것들이 다 뛰어날 때 이거를 훌륭한 예술로 보는 겁니다. 그럼 형식 요소, 내용 요소, 표현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문학이 형상화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형식과 표현,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합쳐가지고 형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때는 내용 더하기 형식이 된다. 삼분법일 때는 형식이 형식 더하기 표현이 된다. 오케이?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한다. 얘는 얘를 위해 존재하고 얘는 얘를 위해 존재하고 얘는 얘를 위해 존재하고 얘가 또 얘를 위해 존재하고 이렇게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고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그래서 항상 서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표현법이 쓰여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다. 어떤 뭐 형식적 요소를 써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표현 효과 이렇게 이것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서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서술을 연습할 때 문학적 감상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자, 이거 답도 한번 봅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생각을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요게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의 주제였죠. 공동체적 가치라고도 아까 표현했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반복 이렇게 해가지고 운율도 만들고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형상화의 도구였죠. 타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의 필요성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 이런 내용이니까 가치 있는 내용 맞죠. 다음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이거 슬픔이라는 걸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혀로 맛보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감각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거다. 근데 그거를 할머니 동사자로 형성하고 있다. 할머니 뭐 약간 늙고 힘없고 이런 부분 소외된 거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거기다가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할머니였거든. 그러니까 더 소외된 이웃의 슬픔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시어가 되는 거고 동사자는 또 얼어 죽는 거니까 추위가 고통 시련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 힘들어서 죽은 거니까 소외된 이웃의 슬픔 이걸 표현하기에 적절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할머니 동사자라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존재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단정적 문장을 반복하는 형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끝나고 있으면 주겠다, 멈추겠다, 가겠다, 걷겠다. 여지를 안 주죠. 너와 함께 걸을까? 너와 함께 걷자, 걸어가자. 청유형도 아니고 의문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될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단정적이에요. 그게 공동체적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는 거죠. 이런 단정적 문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확신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유기적이다. 5번이 정답인데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설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표면적으로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대놓고 이기적인 삶은 잘못됐다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언어를 형상화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이 전개들을 통해서 요거를 돌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문학에 대한 설명이 못 됩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문학이 아닙니다. 형상화가 이루어져야 문학입니다. 표면적으로 교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문학에서 다 이거를 형상화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어떤 문학은 조금 더 형상화를 더 돌리고 더 돌려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은 대놓고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형상화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설명이 좀 맨날 하고 나면 깁니다. 설명충이라서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 내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원격으로 영상으로 내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긴 설명 듣느라 힘들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봤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